응용 시스템. 자, 그럼 딥러닝의 이제 테크니컬 파트에 좀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어, 그 다음에 넘어갈까 하는데, 일단은 자연 언어 처리에서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은 이제 워드마다 이제 인베딩이 있으니까, 워드마다 인베딩이 있어서 이제 원합 벡터가 있고, 원합 벡터가 이제 가령 이 V라는 것은 뭐냐면, V 디멘저널 벡터라서 어휘 개수가 총 V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사람이 쓰는 어휘가 총 몇만 개 되잖아요. 몇십만 개 될 수 있고 그 사이즈만큼 수천 개가 될 수 있고 어, 예, 제가 이제 토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서는 안 하겠고요. 어쨌든 워드가 버캐러리 개수가 10만 개 정도 있다. 뭐 몇만 개 있다. 그럼 그 사이즈만큼의 이제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입력 단어가 이제 어떤 단어인지가 그 단어에 대해서 1이고 나머지가 0인 벡터가 이제 원합 벡터예요. 원합 벡터. 원합 벡터. 그러니까 한 곳에만 1이고 나머지가 0인데 원합 벡터가 자연어의 입력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워드 임베딩은 제가 뭐 꺼버린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예, 예. 다 나오네요. 제가 여기 꺼가지고 같이 꺼진 것 같습니다. 예. 모드 임베딩은 각각마다 이제 그 디디멘저널한 벡터로 단어마다 디디멘저널 벡터를 이제 매핑해 준 겁니다. 그게 모드 임베딩인데 그래서 뭐 더라든가 캣이라든가 맷 이런 게 있으면 각각마다 이제 이런 임베딩 디디멘저널한 임베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X 모드 임베딩 벡터는 이게 룩업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이 룩업 테이블은 D by 어, 어, 버케빌 사이즈만큼의 행렬입니다. 그래서 L하고 이제 2를 곱하면 X가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이 일에 해당하는 단어의 이제 디메저널 벡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행렬 연산이 뭐 그런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자연 언어 뉴럴넷으로 이제 입력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언어가 이제 저렇게 원화수로 심볼릭하게 들어오는 것 같다가 분산 형태로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벡터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뉴럴넷의 입력으로 누르려면. 그래서 이제 워드 임베딩을 이제 우리가 받은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학습을 그래서 이제 모드 임베딩을 우리가 입력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모드 임베딩 매트리스를 학습하게 됩니다. 로코포스가 주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모드 임베딩 매트리스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룩업 테이블 앞에서 만들어진 앞에서 설명한 이런 그 워드 임베딩 매트리스를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슈퍼바지 러닝을 수행을 해서 어, 태스크를 태스크의 이제 어댑테이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워드 임베딩을 학습을 해서 얻어낸 이런 룩업 테이블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태스크가 있었잖아요. 기계 독해라든가 그다음에 대화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태스크를 수행을 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만듭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입력이 있으면 또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출력을 내는 이제 그 구조거든요. 이런 스페시픽 레이어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걸 만들어서 이때 대신에 이제 워드들은 다 이렇게 워드 임베딩이 바뀌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어, 제가 지금 구조는 이 구조는 지금 예전에 이제 딥러닝 처음에 나왔을 때 NLP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거는 이제 그림입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과 좀 최절점을 나중에 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로 코퍼스가 주어지면 워드 임베딩 얻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애노티된 코퍼스가 있어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하게 디자인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이 두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로커퍼스로부터 임베딩을 우리가 얻어내는데 이거를 우리가 슈퍼바지 러닝을 통해서 이제 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셀프 슈퍼바지 러닝을 통해서 이제 이걸 얻어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로커퍼스는 사실은 사람이 뭔가 별도의 어떤 태스크 스페시픽한 애노테이션을 여기서 가하지 않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임베딩 매트리스를 자동으로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 언슈퍼바지 러닝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애노테이트 커퍼스가 이제 슈퍼바지 러닝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얘가 어떠한 그 결과를 내야 되는지를 애노테이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 슈퍼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슈퍼바이저 러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지금 이게 기존의 다른 이제 언슈퍼바이저 러닝과 좀 차별화시켜서 이걸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잔언어 처리 딥러닝이 나왔을 때는 트랜스포머로 돌아간 게 아니라 잔언어는 이제 시퀀스를 처리하는 필요가 있잖아요. 단어들이 시퀀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는 이제 시퀀스로 볼 수는 없죠. 이미지 자체는 이제 하나의 그 영역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지는 시퀀스가 아니라 이제 한 번에 보는 건데 단어는 단어가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순차율입니다. 순차율이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우리가 주식에서도 이제 뭐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도 순차율이거든요. 주가들을 쭉 나열하면 순차율이에요. 그러니까 순차율을 처리하는 이제 뉴럴넷이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순차율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네트워크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어,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뉴럴넷은 다음과 같이 입력과 히든과 출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이 히든 레이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리커런스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입력을 받으면서 다시 히든 레이어가 다시 갱신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입력을 받아서 내가 히든 레이어의 레프렌테이션을 받으면은 새로운 입력을 받으면 다시 그 현재 히든 레프렌테이션이 다시 바뀌는 구조입니다. 그게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고전적인 그런 방법이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리커런트 랭귀지 모델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랭귀지 모델의 각 확률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생성해줘야 돼. 이게 지금 랭귀지 모델, 예, 지금 랭귀지 모델에 대한 설명을 잠깐. 그 어, 랭귀지 모델은 이제 결국에는 시퀀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랭귀지 모델. 우리가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 랭귀지 모델 얘기하잖아요. 그럼 랭귀지 모델이 이제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데피니션이 사실은 이제 뒤에 나오긴 하지만 문장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퀀스의 확률이 랭귀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아까 지금 예. 앞에 있는 그 룩업 테이블은 단어에 대한 거고 예. 그 이후에 리커런트랑 랭귀지 모델은 예. 문장에 대한 예, 그렇죠. 랭귀지 모델은 이제 지금 문장이 결국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문장 시퀀스가 있으면 그 시퀀스가 현재 모델에서 얼마나 확률이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모델이 랭귀지 모델이에요. 한마디로 확률 모델이에요. 확률 모델. 확률적인 모델인데 그 문장이 만약에 문법적으로 이제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확률이 낮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문법적으로 굉장히 내추럴하다. 그러면 이제 높게 나와야 되고 현대 컨텍스트에 잘 맞는다. 그러면 높게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이 이제 그러한 이제 특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이제 확률 모델이라고 이제 요건 랭귀지 모델은 저렇게 문장의 시퀀스, 그러니까 문장이 단어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단어열에 대해서 확률이 어떤지를 이제 결정해주는 그런 이제 모형이다라고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모델을 갖다가 리커런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만든 게 리커런트 랭귀지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로 지금 현재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도 랭귀지 모델이에요. 근데 라지 랭귀지 모델은 사람한테 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그럼 거예요. 이제 그것도 결과적으로. 문법적으로 어떤 문장이 맞다 틀리다는 리커런트 랭귀지 모델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확률로 해서 예, 확률이 낮으면 이거는 목표를 틀릴 수 있고 예, 이런 걸 알겠는데 예, 이제 지금 현재 얘기는 이제 그게 의미 예, 뭐 어떤 의미다라는 것까지 매치가 되어 갖고 번역이나 뭐 이런 거가 하는 게 랭귀지 프로세스이지 예, 않느냐라는 예, 맞는데요. 건데 근데 지금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 GPT-3가 이제 기본적으로 GPT-3로 갈 때는 GPT-3에서 이제 챗GPT나 이런 거 할 때는 튜닝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GPT-3로 갈 때는 그때는 이제 논문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전학습이만 됐거든요. 사전학습을 어떻게 했냐면 저 랭귀지 모델만 학습했어요.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는 게 굉장히 간단한 거랬는데 이게 지금 목적 함수까지 설명을 좀 하기가 근데 어떤 거냐 대략 이런 거예요. 현재까지 단어를 보고 그 다음 과를 맞추는 랭귀지 모델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단어가 이 정도 나왔는데 그 다음 게 뭐가 나와야 될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 그거를 이제 여기서 리커런트 뉴럴넷을 통해서 맞추는 거고 지금 트랜스포머나 이쪽 계열은 트랜스포머 구조에 기반해서 이제 그거를 예측하는 거고요. 라지 모델은 이제 더 큰 파람 통해서 이제 그걸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코퍼스, 수백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코퍼스 상에서 그 예측하는 것만 가지고 시전학습했더니 GPT-3가 이제 그런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 저기 예, 예, 의미 자체를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어 버려 가지고 예, 그거를 그냥 매치를 시켜 가지고 의미를 예. 해석하는 그런 구조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려면 뭔가 커먼센스 나리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잘 예측할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낮은 확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잘 예측하게끔 학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에큐러시로 학습했다는 거니까 그걸 단순하게 암기해가지고나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부적으로 커먼센스 난리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어를 잘 예측을 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단순한 목적 함수를 썼는데 그런 커먼센스 나리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에.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그런 아마 쉽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만. 그리고 커먼센스 나리지라고 한다면 이제 커먼센스 나리지 구동에서 뭔가 이제 학습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실제 학습은 굉장히 간단하게 초기에는 사전 학습은 그렇게 됐었어요. 사전 학습은 그다음 단어가 뭐가 되는지를 그 전에 단어를 보고 맞추는 이제 이게 오토 리그레시브한 랭귀지 모델 목적 함수라고 하는데 그걸로 이제 학습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GPT-3로 이제 하니까 GPT-3에 이제 생성된 결과를 보니까 생성도 굉장히 잘해주고 거기에 또 인컨텍스트 러닝이나 메커니즘도 있고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은 챗GPT는 사실 더 튜닝을 더 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넥스트 토크 프리션 하는 그 목적 함수가 이제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하니까 이제 추가적인 튜닝을 한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결과가 좀 되게끔. 이제 추가적인 튜닝,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나중에 간단하게나마 그걸 이제 얼라이먼트 이제 과정이 하거든요. GPT 생성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좋아졌는데 우리가 원하는 생성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뭔가 이제 좀 위험한 발언을 안 하게 한다든가 우리가 얼마 전에 또 나왔잖아요. 뭐 핵폭탄을 만드는 방법이 생성이 돼가지고 그런 거는 얘가 알아서 좀 부적절한 거니까 생성이 안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인식해가지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얘가 막 생성 능력이 좋으니까 어떤 이제 일이 생기냐면 뭐 말도 안 되는 문장을 그럴듯하게 생성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니면 뭐 그까지 뭐 1분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그렇게 막 생성해 버리면 이건 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상식에 벗어난 거라고 이제 같이 들으면 이제 언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생성을 쭉 해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넥스트 토큰을 프리션한 방식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에서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안 되기가 커먼센스가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학습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랭귀지 모델 어쨌든 지금 제가 랭귀지 모델은 이제 그런 키워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제 랭귀지 모델 말을 했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 말했는데 데피니션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가지고 요거 이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수식도 나와서 수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Y1, Y2, Y 타워가 문장에 이제 그 문장을 구성한 단어의 시퀀스예요. 단어 시퀀스인데 이것의 확률이 바로 이 랭귀지 모델이에요.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이 이전에 프리비어스 T-1개 단어를 보고 그 다음 단어를 맞추는 확률들을 계속 곱해 나가는 거예요. 리크런트, 저기 정의가 확률적으로 저게 근사된 게 아니라 저게 체인룰에 따라서 바로 그냥 이렇게 얻어내는 건데 리커런트 랭귀지 모델도 그와 똑같이 이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트랜스포머가 학습하듯이 이렇게 만들면 이제 얘는 이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이제 랭귀지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어, 이 구조가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랭귀지 모델 적용하면 이렇게 리커런트 랭귀지 모델이 이제 얻어지게 되는 거고. 근데 리커런트 랭귀지 모델의 한 계열이 어떤 거가 있냐면 롱 쇼텀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좀 얘기를 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어쨌든 그 리커런트 랭귀지 모델은 이런 이제 반복적인 리커런스가 동일한 웨이트 매트리스를 이용해서 계속 히든 레퍼런스를 이제 수정하는 그러한 이제 메커니즘 자체가 이게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는 이제 역점프 알고리즘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걸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제 소멸되거나 이제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수정한 그런 이제 리커런트 뉴럴넷 계열이 이제 롱셔터 메모리예요. 이 롱셔터 메모리는 이제 앞에서 RNN에서 이제 나오는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 랭귀지 모델에 적용하려면 문장이 길어질 때도 잘 생성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 앞에서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에 빠지게 되면은 어, 이 단어하고 그 단어가 그 디스턴스가 길어졌을 때 영향력이 소멸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롱 디스턴스, 단어 간의 거리가 커질 때 그때마다 이제 영향력이 이제 여전히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 영향이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에 빠지게 되면 이제 그런 이제 롱텀 디펜던시가 학습이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롱셔텀 메모리는 웨이티드 유닛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좀 더
컨트롤하는 그런 방식으로 RNN을 좀 개선시켰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 안에 이걸 셀이라고 하는데 메모리 셀이라고 하는데 메모리 셀에 두고 입력을 이제 받으면 단순히 예전에는 RNN에서는 그 입력이 받은 대로 그대로 히든 레퍼런스에 그대로 반영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한번 좀 필터링을 해줘요. 내가 입력을 받을지 게이팅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셀에 어떤 걸 지울지 그다음에 이 중에 일부의 컨텐츠를 밖으로 내보낼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는 그런 게이팅 유닛을 둬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입력과 이전의 히든 표상의 선형 결합에 기반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안에 정교한 메커니즘을 놓아가지고 입력이 바로 들어가지도 않고 입력 들어간 메모리라 해가지고 바로 출력으로 나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한 번 또 입력된 메모리가 셀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 지워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안에 이런 컨트롤을 아예 넣어버렸어요. 작은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교하게 좀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키텍처가 LSTM 있는데 사실 RNN 후기에 트랜스포머 나왔을 때 적용되는 리커런트 뉴럴 계열은 다 LSTM이었어요. LSTM. 왜냐하면 LSTM이 베니싱 그레이트 문제를 해결해서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이 LSTM이 3, 4년 정도는 계속 크게 많이 활용이 됐었거든요. 트랜스포머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시퀀스를 모델링할 때 이제 굉장히 이제 RNN의 이 베니시 그랜드 문제에 빠지지 않고 당시 이제 그 RNN 계열 중에서 이게 가장 잘 워킹하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 모델들이 계속 좀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앞에 리커런트 뉴럴넷의 어드바이스한 버전이 이제 그 롱셔터 메모리라고 해서 LSTM이 사실상 이제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많이 활용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LSTM에 기반한 그러한 방법으로 그 딥러닝이 처음에 나왔었을 때는 자연 언어 처리가 연구가 되고 있었는데요. 음, 그럼 앞에서 이제 그 RNN을 리커런트 뉴럴넷 뭐 그게 LSTM이든 아니면 클래식한 RNN이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계 번역이나 기계 어, 다큐멘트 서머라이제이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입력이 있으면 입력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생성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계 번역의 경우에는 이제 원문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타겟 랭귀지 목적 언어에 맞게끔 생성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서 요약의 경우에는 문서를 입력을 받아들여서 그 문서에 대한 내용을 핵심을 이제 생성해 주는 그러한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언더스탠딩 제너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언더스탠딩 제너레이션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인코더 부분이 사실 언더스탠딩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디코더 파트가 이제 제너레이션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인코더 디코더로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인코더 인코더 아키텍처고 우리가 입력을 받아서 이제 인코더가 이제 처리해가지고 언더스탠딩 레퍼런스를 얻어낸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디코더가 그 인코더에 해당하는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맞게끔 생성을 해주는 거죠. 디코더가 그래서 이제 뉴럴 인코더 디코더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디코더는 앞에서 디코더 예. 앞에서 이제 리커런트 뉴럴 랭귀지 모델의 경우에는 이게 디코더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무런 입력 조건이 없는데 이 이제 뉴럴 인코더 디코더는 이 py를 조건부 x란 입력의 조건을 컨디셔널로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y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랭귀지 모델이지만 조건의 입력 조건이 뭐가 있느냐가 더 들어간 형태의 이제 컨디셔널 랭귀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코더로 이제 문장을 x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코더로 문장 출력 y를 출력해 주는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가 이제 보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14년도에 이제 제안이 된 거고 이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가 RNN 기반으로 이제 동작된 것이 처음에 기계 번역에 적용돼 가지고 좀 가능성이 이제 확인됐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구조는 인코더를 통해 가지고 시퀀스를 받아들인 다음에 C라는 이런 압축된 그런 요약 벡터로 얻은 다음에 이 C라는 이거를 조건을 취해 가지고 나머지 디코더에 보내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코더, 디코더가 어쨌든 간략히 말하면 이제 입력 문장을 처리해서 표상으로 담아내고 그 담아낸 표상 여기선 C라는 거고 C에 의존해서 나머지들을 디코더에서 이제 생성해내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메커니즘이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트랜스포머를 이해하려면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계 번역 같은 거를 우리가 하려면 문장이 긴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입력 문장이 길어요. 이 문장을 내가 번역한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번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번역하게 되면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요약 압축된 벡터가 C가 있는데 이 C의 문장의 모든 정보가 다 있다고 보는 거단 말이죠. 그러나 C는 이제 하나의 벡터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그 다음에 디코더에 보내게 되면 그 세세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문장에 대한 문장이 특히 길어질 때 여기에 그 모든 어떤 워드의 미닝들이 압축되어 있지만 맞축되어 있지만 여기 안에 이제 그 원래 원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제 일부가 좀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만 의존해 가지고 이제 디자인할 게 아니라 기계 번역 같은 거 적용하려면은 C만 보고 내가 디코더에 적용해서 문장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장을 생성하는 어떤 단어를 생성하는 시점에 이 단어를 생성하는 시점에 입력의 어느 부분을 내가 잘 참조해서 그 다음에 생성할지를 어, 모델링하는 이제 추가적인 프로세스가 어텐션 메커니즘이에요. 자,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어텐션 메커니즘 처음에 나왔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IM하고 스튜던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게 인코더에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코더가 이렇게 나오는데 디코더에서 내가 그 다음 단어를 생성하려고 하는데 현 시점에 내가 입력의 어느 파트에 내가 집중해서 번역을 하는 게 맞을지 요약이면 내가 현재 그 다음 단어를 생성할 때 입력의 어느 파트에 집중해서 그 다음 단어를 생성하는 게 맞는지를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좀 달라요. 앞에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인코더를 한 다음에 C라는 그런 벡터를 받아내고 거기서 이제 디코더가 연결돼 가지고 생성하는 구조였지만 그렇죠? 그래서 얘가 고정이에요. 매 디코더의 매 단계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Y1, Y2, Y3, Y 뭐 이렇게 NI까지 생성하는 건데 Y1이 생성되고 그다음에 Y2가 생성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Y1, Y2, Y3 이런 토큰들이 생성될 때 입력을 참조하는 것은 인코더 이 내용이 아니라 C라는 벡터만 참조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일단은. 근데 어텐션 메커니즘은 이 매 순간 Y1, Y2, Y3 생성할 때 C를 참조하는 게 아니라 입력의 어느 부분에 집중할지 어텐션을 통해서 가져와서 이걸 통해서 C라는 것을 현재 시점에 의존적으로 바꿔줘요. 현재 디코딩하는 시점에 의존하게끔 C가 아니라 CT로 바꿔줘요. 내가 T번째 단어를 생성하는 시점이면은 CT라는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서 그 벡터에 의존하게끔 생성 과정을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바꿔주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컨텍스트 벡터가 이제 CT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내가 그 다음 단어를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는 이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 시점에서 내가 어, 이전에 히든 상태가 있으면 이전 상태와 가장 히든 상태와 이제 그 다음 단어에 영향을 주는 그 다음에 소스 단어가 원시 단어가 어떤 건지를 찾아보고 그 중에 가장 높은 확률 그 확률에 비례해서 입력의 어떤 단어를 집중하는 거예요. 어텐션 말 그대로. 아이머 스튜디오 중에서 내가 I라는 것을 생성했으니까 그 다음에 M이라는 해당하는 단어를 내가 생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M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얻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스튜던트라는 단어를 번역하려고 하는 시점이면은 스튜던트에 대해서 집중된 벡터가 얻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CT라는 벡터가 내가 어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재 시점에 달라지는 이런 컨텍스트 벡터를 이용해서 생성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기계 번역에서 문장이 길어질 때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 때 얘가 좀 안정적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어텐션을 통해 가지고 생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
문장의 길이가 길어도 이 압축된 벡터만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번역이 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존재하고 이게 꼭 기계 번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문서 요약이라든가 다른 쪽의 프레임워크에서 어텐션 메커니즘이 구동이 되면 그런 장점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디코더에서 인코더로 가는 부분에서 이제 어텐션이 들어가서 그다음 이제 디코더의 상태에 이 컨텍스트 벡터가 영향을 줘가지고 그 다음 토큰을 생성하게끔 하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어텐션 스코링 펑션은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현재 HT가 지금 HT-1 시점에서 그다음에 각각의 소스 단어에 해당하는 표상과 이제 점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 점수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맥스라는 그걸 적용해서 이제 확률을 계산합니다. 사실 소프트맥스는 점수들이 있으면 그 확률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률이기 때문에 뭐 i가 뭐 0.9가 불안 확률이 나오면 나머지가 이제 0.1의 확률이 나머지 3개 단어에 분배가 되는 구조가 되겠고 이 H라는 게 결국 확률 벡터예요. 확률 벡터. 각 4개 단어에 확률이 이제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H가 이것들의 이제 확률 벡터이기 때문에 이 확률에 비례게끔 입력의 이 표상들을 웨이티드 서메이션 해가지고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대충 뭐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텐션은 결국에는 저렇게 현재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런 이 벡터가 있으면 이게 큐리 벡터라고 하는데 이 큐리 벡터를 이 키 벡터랑 매칭시켜서 이렇게 이제 웨이트 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컨텍스처 벡터를 얻어내는 과정이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 번 더 이제 밸류로 이제 사상이 되는 거고요.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이제 사실은 이제 파싱에 적용이 됐었거든요. 적용이 됐었는데 뭐 큐리 파트하고 이제 키 파트가 있어서 이거에 이제 큐리에 해당하는 표상과 그다음에 키에 대한 표상이 파싱 앞에서는 그러니까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이제 어텐션이 디코더에서 인코더로 가는 어텐션 메커니즘이었지만 여기서는 파싱에서는 인코더 계열에서 셀프 어텐션처럼 마치 하는 거예요. 바이어 파일 어텐션이. 그게 2016년도에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직전에 이제 요게 이제 파싱에 적용돼서 거의 유사한 구조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이. 근데 트랜스포머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어텐션에 기반한 방법인데 사실은 트랜스포머 관련된 내용을 제가 거의 준비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트랜스포머는 결국에는 저 어텐션을 인코더하고 디코더에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LSTM을 완전히 리플레이스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LSTM은 이렇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이전에 히든 표상을 알아야지만 그 다음 표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순환 관계가 이런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H4라는 것을 얻고 싶으면 H3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H5를 얻고 싶으면 H4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이 문장의 표상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H1, 2, 3 순차적으로 다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C라는 거 얻어내려면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얻어줘야 돼요. 동시에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RNN의 좀 약점이에요. 리커런트 뉴럴넷의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GPU라는 이 그런 이제 장치는 패러럴하게 이제 구동되는 게 장점인데 RNN은 저런 그 시퀀셜 디펜던시 때문에 동시에 입력 문장이 왔는데 앞에 단어를 처리할 때까지는 현재 단어를 내가 히든 상태로 업데이트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대기 상태로 있단 말이죠. 그게 사실 낭비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패러럴한 어떤 메커니즘이 구동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퀀스 처리할 때 이렇게 RNN이 결국에는 시퀀스를 잘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제 여겨지긴 하지만 이게 정말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시퀀셜 디펜던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여기서 트랜스포머로 점프가 되는데 요 생각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패러럴라이즈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시퀀셜 디펜던시를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트랜스폼에서는 이 화살표가 없어지고 화살표가 없이 입력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입력이 동시에 들어와요. 입력의 단어 이 단어가 지금 n개로 구성되면 앞에서 제가 워드 임베딩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워드 임베딩 벡터가 RNN에서는 순차적으로 들어와요. 순차적으로. 그러나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는 입력이 이제 동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동시에 동그라미 하나가 하나의 단어라고 보면 되겠죠. 예, 단어가 되는데 단어가 이제 RNN에서는 이제 이 단어 처리하고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 단어 처리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화살표가 있잖아요.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의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트랜스포머는. 저 단어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마치 이미지처럼 단어 벡터들이 단어 집합이 이제 동시에 들어와서 바뀌어요, 이게. 바뀌는데 동시에 바뀝니다. 이게. 동시에 바뀌는데 그때 어텐션을 이용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어텐션 이 메커니즘 이용하는데 약간 바꾸게, 약간 좀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는 제가 이제 타겟 단어에서 생성할 때 소스 단어를 어텐션 시켰잖아요. 소스 단어 어텐션 시켰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입력 각각의 단어에서 어텐션을 합니다. 각각의 단어에서 입력 전체의 단어에 어텐션을 수행을 해요. 이제 여기서 이 구조에서 설명을 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요거는 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단어하고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입력 문장의 각 단어와 단어들에 대해서 어텐션 시켜서 가장 유사한 단어를 그러니까 가장 이제 적합한 단어를 찾아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다음 이 히든 상태가 얻어지게 됩니다. 각각마다 어텐션을 하게 돼요. x1에 대해서 어텐션을 수행한 다음에 이걸 얻어내고요. x2에 대해서 다른 어텐션을 수행한 다음에 얘를 얻어내고 자기 자신도 포함이에요. x3를 이용해서 또 다른 단어를 어텐션 해가지고 이걸 얻어내고 이 어텐션 과정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 현재 단어에 대해서 그 주변 단어들 전체를 다 어텐션 시킨 다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이 CT라는 벡터를 얻어내는데 CT를 벡터를 얻어낼 때 요 지금 큐리 벡터로 쓰였던 HT-1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서 파생된 벡터를 이용해서 한마디로 이 빨간색이 없거든요. 없이 그러면 어텐션을 위한 어떤 이 HT-에 해당하는 역할을 현재 자기 자신의 벡터로부터 파생시킨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셀프 어텐션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 현재 입력에 들어오는 문장에서 이제 어텐션 시켰다 해가지고 셀프 어텐션이라는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단어마다 얘가 이제 그 큐리 벡터가 되고 얘가 큐리 벡터가 돼서 이 입력의 전체 단어에 어텐션 시킨 다음에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로부터 이 히든 상태를 뽑아내요. 근데 이 과정을 모든 단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거예요. 모든 단어가 동시에. 패러럴하게. 그러니까 디펜던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히든 상태의 경우에는 이거 만드는데 디펜던시가 없고 얘랑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디펜던시를 따지면. x2에서 이쪽으로 가고 x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그래서 패러럴라이제이션이 이제 그렇게 되고요. 어텐션 메커니즘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바이어 파인 어텐션이 약간 이제 그런 유사한 거의 이게 똑같은 개념으로 셀프 어텐션을 한 거긴 한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김이라는 지금 단어가 지금 두 단어 지금 루트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 김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여기 다 문장에 다른 단어랑 어텐션을 시켜가지고 사실은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올라오는 구조예요. 지금 이 그림이 지금 제가 지금 어텐션 셀프 어텐션 설명하기에는 진짜 적절하진 않은 것 같네요. 네. 대략 좀 아이디어가 이해가 됐습니까? 셀프 어텐션. 그림을 제가 스탠포머에 대한 셀프 어텐션 구조를 제가 그림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바로 그냥 서전학습이나 라지 랭귀지 모델 쪽으로 넘어가려고. 왜냐면 요거는 이제 테크니컬한 파트라서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결국에는 이 어텐션 메커니즘은 대략적으로 이해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서 간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각 단어 자체가 이제 큐리가 되고 나머지 문장의 단어들에 대해서 어텐션이 이루어져서 AT라는 벡터가 계산된 다음에 어저지널 콘텍스트 베이스 CT가 그 다음에 이제 표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표상. 얘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표상을 이렇게 얻어내고. 그래서 이런 어텐션이 이제 셀프 어텐션이 적용돼서 각 단어가 저렇게 이렇게 이제 히든 상태로 바뀌게 되고요. 똑같이 셀프 어텐션이 한 번 더 적용되면 이게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셀프 어텐션 적용돼서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셀프 어텐션 여러 번 적용하게 돼요. 이렇게 여러 번 적용해서 멀티헤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구조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변환을 하거든요. 그 멀티헤드 어텐션은 주변의 문맥에 맞게끔 어쨌든 얘가 표상이 바뀌는 거예요. 주변의 문맥을 보고 워드 임베딩이 바뀌는 거죠. 워드 임베딩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얻어지고 그 다음에 얻어진 그런 표상을 한 번 더 이제
그 피드포드 뉴럴 네트워크 거쳐가지고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런 셀프 어텐션과 피드포드 뉴럴 통한 변환을 n번의 레이어를 거쳐가지고 여러 멀티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꼭 바뀌게 돼요.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워드 임베딩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어텐션을 통해 가지고 주변의 문맥을 만나 가지고 얘가 표상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고요. 바뀌어서 이제 컨텍슈얼 레프레젠테이션 얻어지게 되면 컨텍슈얼 레프레젠테이션 얻어지게 되면 그렇게 얻어진 컨텍슈얼 레프레젠테이션이 또 바뀌게 됩니다. 또 동일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n번의 레이어를 거쳐서 이제 계속 거듭해 나가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n개의 레이어를 거친 이제 그 컨텍슈얼 표상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문맥 정보가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얘가 패럴러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단어에 대해서 동시에 저게 수행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단어에 대해서 동시에 셀프 어텐션 수행이 돼서 문맥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컨텍스추얼 임베딩으로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레이어만 말씀드리면 이제 워드 임베딩이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워드 임베딩이 주변의 문맥을 만나서 셀프 어텐션을 통해 가지고 컨텍스추얼 벡터로 바뀌어요. 문맥 벡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때 워드 임베딩이 다른 단어랑 만나서 바뀌는 거예요. 어텐션은 그러니까 다른 단어랑 조합해 가지고 이제 바꿔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벡터가 이제 바뀌게 되고 한 번 또 바뀌게 된 이 벡터들이 또 한 번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또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말 그대로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워드 임베딩이 주변 문맥에 맞춰서 계속 트랜스포메이션 해 나가고 트랜스포메이션 해 나가고 n번의 레이어를 거쳐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바뀌어 나가는 건데 그게 패럴하게 이루어진다. 그 한 레이어 모든 단어들이 패럴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트랜스포머의 이제 주된 특징이어서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RNN에서 이런 디펜던시가 이제 사라져 가지고 그냥 레이어가 바로바로 그냥 패럴하게 쭉쭉쭉 포워드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대략 그런 구조고요. 그냥 수상적으로 따지면 어텐션이라는 것은 이 X1이라는 것이 이게 집합이에요, 집합. n개 집합인데 X1이라는 벡터에서 이 집합을 취해 가지고 그 다음 거를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전체 집합이라고 보면은 워드 임베딩 집합이잖아요. 그럼 현재 단어가 X1이잖아요. 그럼 X1이 워드 임베딩 전체 집합을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표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X2잖아요. 그럼 X2가 이제 얘가 이제 큐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X2로부터 큐리 벡터가 이끌어지는데 X2하고 전체 집합 이걸 만나서 X2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고요. X3는 또 마찬가지로 X3하고 전체 집합 이 셋을 만나서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게 이미 입력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온 순간 이 단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단어 벡터가 바뀌는데 다른 단어에 영향을 줘가지고 얘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이 수상적으로 따지면 이제 그렇게 성립이 되는 부분이 있고 뭐 대략적으로 이제 인투이티브하게는 이해가 됐죠. 사실은 어텐션 메커니즘을 설명을 다른 블로그나 동영상 찾아보면 많이 저기 설명을 잘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은 하이레벨보다 좀 더 상세하게 하려고 했는데 뭐 대략 키 아이디어만 좀 설명을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그 정도로만 이제 전달 좀 한 게 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집합이 만나서 얘가 이제 변환이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시퀀스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지금 시퀀스라는 게 뭡니까? 시퀀스는 이 단어가 이 다음 단어보다 앞에 있다는 거고요. 이 다음 단어는 이 단어보다 이제 뒤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시퀀스가 지금 현재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워드 임베딩이 지금 현재 집합으로 조지잖아요. 현재 집합으로. 시퀀스가 사실 단어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집합으로 취해버리면 이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현재는. 자, 지금은 현재까지는 제가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순서가 그냥 집합으로 조지기 때문에 어텐션은 그냥 이 단어로부터 집합에 대해서 어텐션 적용해서 단어가 바뀌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 집합이라는 것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 얘가 지금 이 순서가 뭐 X1, 2, 3가 아니라 이게 이제 셔플링 돼가지고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어텐션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위치 정보를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포머 어떻게 하냐면 위치 정보를 임베딩에 반영해 줍니다. 워드 임베딩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포지션 임베딩 해가지고 내가 첫 번째 나왔는데 두 번째 나왔는데 세 번째 나왔는데 이 시그널을 갖다가 수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워드 임베딩이랑 섞어줘요. 섞어줘가지고
같이 조합해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포지션 정보가 여기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집합으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집합으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서플링 시킨다 하더라도 포지션 정보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어텐션을 수행해도 이제 얘가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 트랜스포머 그렇게 해서 이제 트랜스포머 어 구조로 이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제 저런 이제 셀프 어텐션을 통해 가지고 시퀀스를 처리하는 것이 저렇게 이전의 단어에 의존하게끔 되지 않게 되었고 그 키는 결국에는 이제 입력 문장을 단어들을 집합으로 취급하는 거. 입력 문장을 셋으로 취급해서 얘가 의존성이 없게끔 하려면 셋으로 취급하는 건데 다만 그 셋인데 각각의 단어에 포지션 정보를 어쨌든 벡터에 담겨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셋으로 시작해도 패러럴하게 다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이제 이미지로 따지면은 이미지의 픽셀에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에도 마찬가지로 포지션 임베딩 같은 걸 주면 X축과 Y축에 뭐 이미지가 뭐 있으면은 인제 뭐 호리존탈 부분에 수직축과 인제 수평축 있잖아요. XY 좌표잖아요. XY 좌표를 어떻게든 이제 포지션 임베드 담아 가지고 하게 되면 그 픽셀이 어느 위치가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인제 그 단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거기가 인제 키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셋으로 바꿔서 어쨌든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패럴라이즘이 돌아가는데 동작이 되는데 그러면 자연 언어의 시퀀스를 어떻게 잘 담겨낼 거냐. 그걸 갖다가 초창기에 이제 트랜스포머는 그 포지션 임베딩을 추가로 더 언패딩 하면서 해결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큰 틀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서 포지션 임베딩이 이거예요. 입력의 워드 임베딩이 있잖아요. 앞에 워드 임베딩 설명드렸는데 여기다가 이제 작은 포지션 임베딩이 추가돼요. 추가돼서 그다음부터는 집합으로 이제 얘가 간주가 돼요. 워드 시퀀스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 집합으로 간주됩니다. 집합. 단어들의 집합으로 간주돼요. 근데 각각의 단어마다 이미 이제 포지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집합으로 담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인코더 구조고 디코더의 경우에는 어텐션을 이제 자기 자신에서 수행을 하지만 또 이제 인코더 파트에 있는 어텐션도 이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 크로스 어텐션 과정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까지 같이 조합해가지고 디코딩이 돌아가는 초창기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제한이 됐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인코더하고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기계 번역에 처음에 적용돼서 구글에서 예전에 통계 기반 방법으로 기계 번역이 동작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앞에 소변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뉴럴 기계 번역으로 이제 트랜스포머로 이제 어, 바뀌었을 때 상당히 이제 휴먼 이벨루션 했더니 굉장히 성능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때 리포트가 됐었습니다. 이미 사실 트랜스포머 나오기 전에도 LSTM 기반한 방법에서도 통계 기반 번역 방법보다 성능이 월등하게 좋았지만 트랜스포머로 이제 바뀌면서 더 이제 속도도 빨라지고 이제 그러면서 구글이 이제 요렇게 이제 서비스를 기계 번역 시스템을 내놓은 거고요. 이게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코더 디코더 구조이기 때문에 뭐 기계 번역이든 뭐 문서 요약이든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계 독해든 대화 시스템이든 대화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앞에 입력에다가 그동안에 내가 받았던 사항자랑 시스템이랑 대화했던 내용을 인코더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출력해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응용하게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아키텍처예요. 자연 언어의 수많은 응용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응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GPT하고 이 인코더 디코더는 같은 트랜스포머 계열이지만 GPT는 이 중에서 이제 반쪽만 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반쪽만 쓰고 있는 게 인코더는 안 쓰지 않고 디코더만 쓰고 있어요. 디코더만. 디코더만 쓰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초창기에 나왔던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GPT의 이제 구조랑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데, 요 내용은 좀 이제 다른 얘기인데, 디코더 구조가 갖는 장점이 또 있거든요. 인코더 디코더가 갖는 장점도 있지만, 특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코더 온리 계열이라고 하는데, 디코더만 있는 것은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이제 뒤에 나오는 그런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잘 플렉서블하게 구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자, 일단은 그거는 제가 잠깐 뒤에 설명을 드리고, 어, 예, 조금만 더 설명하고 내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트랜스포머 계열로 이제 시퀀스를 모델링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바이레스면서 이제 트랜스포머로 바뀌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다 이게 제가 무슨 의미냐면 패럴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패럴하게 단어 임베딩으로부터 얘가 이제 계속 바뀌어가지고 마지막 레이어에 이제 이 변환된 트랜스폼된 그런 레프렌테이션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전학습을 시키거든요. 사전학습을 시켜서 사전학습 어떻게 하냐면 이제 버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사전학습 GPT는 앞에서 제가 이제 배준수 교수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다음 단어 넥스트 닷거 토큰을 추정하는 식으로 이제 학습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버트는 인코더 계열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인코더는 입력이 이미 주어졌어요. 주어졌지만 빈칸 맞추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중간에 단어를 비워놔요. 비워놓고 이제 그게 어떤 건지를 맞추는 식으로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I'm a student인데 이제 스튜던트 단어를 비워놔요. 아니면은 M이라는 단어를 비워놓던가 이렇게 해서 아니면 I를 중간에 어느 단어도 비워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만 비워놓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다 이렇게 비워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워놓는 그 중간에 단어를 맞추는 태스크로 이걸 사전학습합니다. 인코더 계열의 경우에는 디코더 계열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식으로 이제 학습을 GPT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인코더, 디코더 계열은 이제 사전학습을 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전학습 된 이제 버트의 모델을 이용을 해서 앞에 기계 독해나 이제 개체명 인식이나 여러 가지 그 태스크에 적용을 하면은 이 과정이 이제 파인 튜닝이거든요. 보세요. 파인 튜닝하고 프리튜닝하고 구조 간의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사전학습 된 파라미터를 그대로 상속받아가지고 그냥 추가적인 일부 파라미터만 추가적으로 학습하면은 각각의 태스크에서 이제 최고 성능을 낼 수 있었어요. 요게 지금 프리트레이닝의 파인 튜닝의 패러다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을 잘하면 파인 튜닝 우리가 프리트레이닝의 핵심이다. 프리트레이닝이 가장 중요하고 파인 튜닝은 우리가 그동안에 그전에 이런 프리트레이닝 프레임워크가 나오기 전에는 파인 튜닝에 사실 많은 힘을 쏟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프리트레이닝 어떻게 했냐면 워드 인베딩만 프리트레이닝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근데 얘는 지금 전체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전학습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상속받아서 각각의 태스크에 적용되니까 굉장히 월등하게 높은 성능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처음에 쓰였던 이 구조에서 앞에서는 이제 워드 인베딩만 학습하고 이 어플리케이션 스태틱 뉴럴 네트워크가 복잡하거든요. 얘가 각 영역마다 다르게 디자인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계 독해는 기계 독해 특화된 모델이 있고 대화 시스템 특화된 모델이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버트 저런 이제 사전학습된 모델이 나옴에 따라서 그것들이 그냥 하나로 묶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특화된 모델을 만들 필요 없이 대부분의 그 파라미터는 상속받고 그 다음에 일부의 파라미터 아주 그 셀로한 레이어 마지막 레이어에 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맞게끔 출력해주는 이 레이어만 추가적으로 학습하고 나머지는 이제 구조를 크게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냥 그대로 사전학습에 사용됐던 트랜스폼 구조가 그대로 가져와서 파인 튜닝 조금만 하면은 성능이 이제 소타가 달성됐다는 게 요게 이제 크게 또 나옴에 따라서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 패러다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게 2017년도, 2018년도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처음에 나올 때는 프리트레이닝이 아니었어요. 트랜스포머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기계 번역이 적용돼서 시퀀스를 이제 패러하게 처리하는 텐션 기반으로 처리하는 프레임워크였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시퀀스를 처리해야 되니까 대규모의 이제 사전학습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사전학습 해보고 그다음에 해봤더니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낸다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서 크게 또 이렇게 한번 좀 브레이크 스루 나는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GPT 나오기 전에 이제 사건이 여기서 사전학습이 됐어. 그다음에 파인 튜닝을 했더니 각각의 태석의 소타가 나온다라. 그래서 이전에 스페시픽하게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디자인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GPT가 먼저 나왔습니다. GPT가 버트보다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GPT가 먼저 나오고 GPT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코디 온리 계열이랬잖아요. 디코더만 있는 계열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트랜스포머 계열이지만 사전학습을 먼저 해가지고 이제 치고 나간 이 모델이 이제 GPT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어서 이제 바로 이제 몇 개월 있다가 버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GPT는 이제 스케일업을 더 해가지고